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화인문학 5번째 강의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북핵 문제와 동북아 국제정치 이 강의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강의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 이런 이야기는 많이 사용하죠. 우리들끼리도 많이 사용하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흔하게 이제 접하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전제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왜 한반도 평화체제란 이야기를 하게 될까? 그것은 지금은 평화가 아닌가 보다. 이게 그 전제가 되니까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이 평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뭘까?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70년 전에 발발했던 한국 전쟁의 현재 상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정말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이 이야기를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국 전쟁과 연관이 돼서 평화체제를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한국 전쟁에서 남아있는 즉 해결되지 못한 어떤 것들을 극복을 해야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하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봤으니까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축할 수 있겠느냐 이 점이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 이 지도죠.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에 대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또 중국, 차이나가 써 있고요. 남북을 가르고 있는 이 직선, 이게 38도선입니다. 즉 위도로서 북이 38도선인데요. 이 그림으로 이제 처음 이야기 시작하는 이유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거쳤던 바로 이 한반도에도 해방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이었던 그리고 특히 극동전선 쪽에서 일본과 싸웠던 미국과 소련 이 두 나라의 군대가 바로 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북쪽으로는 소련군이 남쪽으로는 미군이 이렇게 진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말로 어느 누구도 즉 우리나라의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바로 분단이 사실상 시작이 되죠.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돼서 사실은 소련은 이 극동전선에 대단히 뒤늦게 참전을 했죠. 그러면서 지리적으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도 당시의 표현이 소련이었습니다.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극동 쪽에서도 바로 한반도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보다는 훨씬 가까운 나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군이 먼저 38도선 북쪽에 먼저 진주를 하게 됐고 뒤늦게 미군이 이제 한반도에 진주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제 소련에 제안을 해서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군 당신들이 진주를 하고 그 남쪽에는 우리 미국이 진주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지금 이 사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직선이죠.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실제
이 38도선,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쟁 이후에 이게 그 휴전선으로 지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그러니까 경기도 쪽과 황해도 쪽이 해당되겠죠. 이쪽으로는 약간 우리가 조금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즉 이 시기에는 개성이 남쪽 관할이었는데 그 휴전선이 그어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왼쪽이 조금 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조금 올라갔고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죠. 어쨌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이것이 바로 당시에 38선을 이렇게 그 표시하고 있는 팻말이고요. 이 팻말을 기준으로 처음에는 왕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사실상 왕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38도선의 위치는 지금도 이제 그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명이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딘가를 차를 몰고 갈 때 여기가 38선이다 뭐 이런 지명을 본 기억이 납니다. 자, 한반도의 분단은 사실은 바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이렇게 이제 한반도는 분단이 시작이 됐죠. 자, 이 분단이 됐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리고 이 분단을 바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럼 당시에 모든 정치 세력과 사회 세력들은 우리가 이렇게 분단 상태로 있을 수 없다. 남과 북이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다수의 동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948년도에 1948년 8월 15일에는 먼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 바로 그 직후에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이 돼서 이제 이 38도선에 의해서 어찌 보면 편의상의 그 분단으로 시작이 됐던 그 분단이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남과 북에 각각 다른 국가가 들어섰죠. 본격적인 분단이 시작이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남측이나 북측이나 그럼 다 누구든지 정치 세력은 특히 집권층은 다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통일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시기를 보니까 남측이든 북측이든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즉 무력 충돌을 불사하고서라도 통일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반대하고 다른 목소리도 역시 있었죠. 먼저 이 1948년도에 남과 북의 각각의 국가가 들어선 이후에 1948년 9월에서 그 이듬해죠. 1949년 5월까지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500여 명 정도 되는 이제 군사 고문단만을 남겨놓고 미군 병력이 그 철수를 했죠. 그리고 1948년 12월에 소련군 역시 북한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1949년 7월부터 1950년 4월까지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북한 쪽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약 한 3만 명 정도인데요. 이 조선의용군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당시 일제강점기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죠. 그 중에 한 세력인데요. 특히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갔던 세력 중에서 중국 내륙 쪽에 연안이라고 있는데요. 그 연안을 중심으로 화북지방입니다.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고 그 독립동맹과 직접 연계가 됐던 부대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부대. 그것이 이제 조선의용군이었습니다. 이 연안 쪽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그 영화 암살 여기에서 나온 누굽니까 김원봉 이런 분을 통해서 조금씩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었는데요. 이 조선의용군이 당시에 약 3만 명 정도가 중국에 있었는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귀국을 하는데 대다수가 이제 그 북쪽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물론 이 조선의용군에 소속된 사람들의 고향이 다 북쪽이어서 꼭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요. 이 독립동맹이라든가 조선의용군은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념적 성향을 이야기하자면 사회주의에 가까웠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쪽으로의 귀국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걸어서 북한까지 걸어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귀국하는 과정에서 약 한 이 3만 명이 사실은 출발할 때부터 3만 명이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의용군이 그 화북지방에서부터 출발해서 북한으로 가는 이 사이에 중국의 각 지방들을 거치게 됐는데 각 지방에 아직 남아있던 조선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같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 3만 명 중에 정말로 군인이 몇 명이었을까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당수는 이제 그 군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서는 결국 군인이었으니까 당연히 군으로 편제가 됐겠죠. 자, 이 상황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일단 미군이나 소련군이 철수한 이 상태에서 북한 쪽으로 조선의용군 약 3만 명이 귀국을 했다는 뜻은 상당한 정도로 북한에서는 군 전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남쪽은 별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남쪽에서의 군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일본군 혹은 일본이 괴뢰 국가로 만주에 세웠던 만주국의 군대 만주군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됐고 또 다른 이런 분들도 있었죠. 물론 일본의 학병으로 강제로 끌려갔다가 귀국한 분들. 일본이 세운 그 괴뢰 국가였던 만주국의 군대 만주군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시고요. 학병으로 끌려갔었다가 다시 돌아온 분, 학병 출신으로는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장준하 선생이 있고요.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같이 무력 충돌을 불사하고서라도 통일하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남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즉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북진 통일론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유명했던 얘기가 이런 거였죠. 아침을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그러니까 하루 만에 북진을 해서 우리 군대가 다 북한의 군대를 무찌르고 하루 만에 북한을 접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었겠죠. 물론 이 북진 통일론이 있기 전에 사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이었죠. 이때 북진 통일론이 아닌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이란 주장이 있었죠. 김규식 이런 분들이 주장을 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평양에 가서 그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뭐 이런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는 북진 통일론으로 상당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어땠는가를 보자면 북한은 초기에는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민주기지 노선이었습니다. 즉 통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북한을 튼튼한 민주기지로 만들어서 이 힘을 바탕으로 통일을 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 그 주장이 됐다가 점차 이 이야기는 국토 완정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국토 완정론. 말 그대로 국토를 완전히 정복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남쪽이나 북쪽이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무력 충돌, 심한 경우엔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통일하겠다. 자, 이런 것이 사실상 그 남과 북의 양 정부의 공식적인 당시의 통일에 대한 방안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태에서 결국 전쟁이 터졌어요. 그 지금부터 정확하게 70년 전이죠. 1950년. 그럼 이 한국전쟁의 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뭐 일단 한국 전쟁의 출발은 북한에서 전면적인 그 남쪽을 기습 공격을 해서 시작이 됐다. 이것은 뭐 이미 많이 잘 알려져 있죠. 뭐 초기에 이렇게 알려져 있다가 1980년대쯤에는 이제 그 수정주의 학파에서 내전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내전론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누가 총을 먼저 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1950년 전에 이미 38도선을 중심으로 거의 내전 상태였다. 즉 통계를 보면 그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이죠. 1949년도에 하루에 평균 한 2회 이상으로 이 38도선 전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은 이런 통계가 있긴 합니다. 글쎄요.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총을 먼저 쏜 것은 뭐 북한인 것은 분명히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런 전쟁의 결정 과정을 보면 결국 북한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쟁을 결정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그 박헌영이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 이제 처음에 부수상이 되죠. 이 박헌영은 소위 그 남로당이었죠. 남로당파. 그러니까 북한에서 국가 건설을 하던 정부 수립하던 초창기에 북한은 크게 네 정치 세력의 연합 정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수상을 담당했던 김일성 이 세력은 만주파 혹은 빨치산파 이렇게 부르는 세력이고요. 또 당시 주요한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소련파. 소련파는 누구냐면 조선 사람 출신으로 소련 공산당 당원이었던 사람들, 허가이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조선의용군 얘기를 했는데 연안파가 굉장히 또 다른 중요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가 바로 이 남로당, 즉 원래 남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었다가 미군정에 의해서 이것이 불법화되고 나서 결국 북쪽으로 올라가서 국가건설에 참여했던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게 남로당파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박헌영이었죠. 자, 그러니까 박헌영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주장했던 것이 뭐였냐면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신들이 이미 만들어놨던 남로당 조직과 더불어서 이 남로당 조직을 지지하는 이 남쪽의 노동자, 농민, 대중들이 봉기를 일으킨다. 그러면 수월하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계속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즉 남조선 유격대 활동과 대중봉기 가능성 이것을 계속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1950년 4월 달에 김일성이 당시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스탈린을 면담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탈린을 만나러 가서 김일성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즉 김일성은 그때 이제 조국 해방 전쟁 혹은 인민 해방 전쟁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이러한 성스러운 이런 조국 통일을 하는 전쟁을 일으켜서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킬 테니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중에서 가장 그 강대국인 소련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스탈린 입장에서는 이걸 쉽사리 오케이 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스탈린이 가장 이때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소련이 개입을 했을 때 그럼 미국도 개입을 할 것 같고 그렇다면 바로 한반도에서 소련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게 된다. 첫 번째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했던 이야기는 우리 소련도 소련이지만 너네 바로 붙어있는 사회주의 형제국가가 중국 아니냐. 고로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 동지를 만나서 협조를 또 요청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그 제안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 5월 달에 김일성과 박헌영이 함께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을 만났다고 합니다. 또 똑같은 이제 제안을 했는데 마오쩌둥 역시 흔쾌하게 그래 합시다.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난처했던 상황이 중국이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 45년에 끝났지만 1949년까지 중국은 국공내전, 즉 중국의 그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이 지도자죠.
그런데 원래 중국의 그 정부가 국민당 정부였는데 이 국민당 정부의 지도자가 당시에 그 장체스였죠.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장개석. 이 1949년까지 공산당과 국민당의 국공 내전이 있었고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승리로 끝났고요. 국민당 정부가 그때 대만으로 지금의 타이완이죠. 여기로 이제 그 망명을 가서 정부를 다시 세우게 됐죠. 즉 국공 내전까지 하고 얼마 되지 그 국공 내전이 끝나지 않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린다. 중국 입장에서도 쉽사리 흔쾌하게 그래 합시다. 우리가 도와줄게. 이러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중국은 뭐가 달랐냐면 만에 하나 북한이 패배한다면 그럼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참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과 직접 그러면 경계선을 두고 대치를 해야 되나? 이건 굉장히 그 걱정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유사시에는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전쟁 준비를 하면서 결정적인 그 6월 달에 들어와서는 남쪽에 계속 평화 대화에 대한 제의를 합니다. 6월에 들어와서 대남 평화 제안을 하는데 당시 북한에서는 기독교 민주당의 대표 당수였던 조만식 선생을 감금하고 있었고요. 억류하고 있었고 남쪽에 있어서는 남로당의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유격대 지도자였죠. 김삼룡, 이주아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북한에서 제안하기를 조만식과 김삼룡, 이주아 이 사람들을 교환하자. 서로 이제 맞지 않는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환하자 이런 제의를 했고요. 그리고 북조선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평화통일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평화통일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즉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 북한이 했던 것은 평화와 대화에 대한 제안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박헌영이 설득을 했고 결국 최고 책임자인 김일성이 김일성은 당시에 북한이라는 국가에서는 수상이었고 북한의 군대 즉 조선 인민군에서는 최고사령관이었죠. 김일성이 기획을 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스탈린의 제가와 마오쩌둥의 지원 약속을 얻어서 개시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 그 중국군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중국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군대가 아니라 중국 인민지원군이라고 하는 일종의 의용군과 같은 형태로 한국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자, 이랬을 때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응은 어땠을까? 사실 북진통일론을 주장하긴 했으나 이것이 정말로 전쟁에 대한 준비까지 이어졌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 그 전쟁이 발발된 이후 상황을 보면. 자, 전쟁의 결정 과정이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쟁의 전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전개 과정을 보면 1956년 6월 25일에 북한은 38도선 전역에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날이 일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거나 이게 지휘부, 군의 지휘부 쪽에서도 즉 남한과 미국의 지휘 라인 자체가 부재한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더 이제 그 문제였던 것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서울을 사수하겠다라고 한 방송을 6월 27일 오후 9시에 그 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6월 28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 2시에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습니다. 아직 방송을 듣고서 피난 가지 않고 이랬던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강 인도교, 그러니까 당시에 한강에선 다리가 별로 없었는데 이 인도교를 폭파를 해버렸고요. 이 결과 이제 6월 28일에 사실은 이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서울이 이제 그 함락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 시기에 이르면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비밀리에 도피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전으로 갔다가 그다음 목포를 갔다가
그리고 나서 부산에 도착한 것이 7월 2일 이런데 이것을 비밀 도피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대통령이 도피를 했는데 내각의 장관들도 대통령이 어디로 간지 모를 정도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렇게 피했다는 것이었죠. 자, 이걸만 봐도 실제 대한민국 정부는 북진 통일론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전쟁을 준비했나? 최소한 공격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방어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7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돼서 북한을 규탄하면서 남한을 지원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소련이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곳은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 있죠. 그런데 이 상임이사국 5개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에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유엔에서 남한을 지원하겠다 이런 결정이 6월 27일 날 이루어졌고요. 그와 그 또 별개로 미군이 처음 참전을 7월 5일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군이 참전을 했는데 오산에서 먼저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스미스 부대라고 알려졌던 부대가 처음 참전해서 북한군과 전투를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제 패배를 하고 또 계속 사실은 패배를 했는데 미군의 경우 북한군을 굉장히 얕잡아보고 크게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연패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낙동강까지 밀리게 됐고요. 낙동강의 방어선을 구축을 해서 이 한국군을 다시 재정비를 할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반격할 준비를 여기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만에 하나 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뚫리게 된다면 일본으로 가서 망명정부를 수립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 바로 이 낙동강 방어선을 보여주는 건데요. 한반도 남쪽의 지도죠. 보면은 전체가 다 이미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으로 나오고 있고 이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동쪽으로는 포항에서부터 시작해서 포항, 경주, 영천, 군위, 칠곡, 대구, 달성, 영산, 함안, 마산, 통영 이렇게 좀 이어집니다. 바로 이런 정도만이 이제 그 우리 남쪽의 영토로 물론 이 밑에 제주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데 제주도도 이제 그 남쪽의 영토였죠. 이때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가 처음에 대구로 옮겼다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로 옮겼다가 다시 계속 밀리게 되면서 부산으로 다시 이전하게 됐고요. 초기에 이렇게 계속 밀리던 전세가 역전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인천 상륙 작전 때문인데요.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했던 미국 쪽의 유엔군 사령관이 이제 메가더 장군이죠. 9월 15일에 인천에 연합군이 상륙했던 작전인데요. 사실 이 인천이란 지역은 우리나라의 서해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인천 앞바다가 조수 간만의 차가 9m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9m인데 이 9m라는 것이 길이가 아닙니다. 길이가 아니라 높이, 즉 바닷물의 깊이입니다. 즉 바닷물이 가장 많이 밀려 들어왔을 때와 바닷물이 썰물로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 높이의 차이가 9m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있으려면 사실은 조류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죠. 아주 빠른 조류. 그리고 서해안이라고 하는 곳은 특히 인천 앞바다는 암초와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암초가 많다는 얘기는 큰 배가 기동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이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아이젠하워가 장군이 이제 했던 마르세유인가요?
이 작전과 이 상륙 작전이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쉽지 않은 작전이었다고 해요. 근데 역으로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북한군에서도 인천에 연합군이 상륙 작전을 펼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9월 15일에 인천에 상륙하게 되니까 아까 그 지도를 보면 낙동강 쪽에는 아직 방어선이 뚫리지 않고 있었고요. 제일 지도상의 왼쪽 거의 이제 좀 잘린 것 같기도 한데 이쪽에 그 유엔군이 상륙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유엔군은 바로 서울 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남쪽으로는 낙동강 방어선, 북쪽에서는 인천에서부터 서울, 이쪽을 그 유엔군이 장악을 하게 된 셈이 돼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는 이 사이에 있는 북한군이 포위된 셈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이 서울로 진격을 했고 서울 탄환을 하게 된 것이 9월 28일이고요.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다시 북진을 시작했죠. 반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거의 대부분의 그 원래 남한 땅을 되찾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의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왔으니까 그러면 북한이 먼저 그 남침을 했는데 남진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격을 해서 여기까지 다시 되찾게 됐으니 38도선을 넘어서 우리도 북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과, 아니다, 그럼 여기서 더 전쟁을 계속 끌게 되니까 원래 영토를 회복한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자라고 한 이 두 입장이 이제 논쟁이 좀 됐었는데 결국은 북진을 했죠. 서울을 탈환하고 나서 계속 이북으로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10월 1일이었는데 이 시기에는 또 파죽지세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을 점령했던 것이 10월 9일이죠. 평양을 점령한 것은 10월 19일. 그러니까 이것은 평양을 지나서 원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평양 쪽으로 진격하는 부대가 있고 원산 쪽으로 진격하는 부대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기차 노선으로 그 비유를 하자면 경의선 쪽으로 가는 부대가 있고 경원선 쪽으로 가는 부대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결국 북한의 가장 최북단쯤에 해당되는 압록강 부근까지 간 것이 이 압록강 인근의 초산군까지 도착한 게 10월 26일. 그리고 더 동쪽의 함경북도의 거의 북쪽에 해당되는 해산시에 도착한 것은 11월 23일. 그리고 청진시에는 11월 26일. 거의 북한의 전역을 또 이제 그 차지하게 됐죠. 자, 이렇게까지 되니까 사실 바로 이때 중국군이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국 인민지휘원군 사령관으로 팽덕해가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중국군은 갑자기 이때 그러면은 참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국군이 북진을 시작했을 때 압록강 인근의 중국군 이미 모여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군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오쩌둥은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래요. 대동강, 즉 평양을 기준으로 평양이 뚫리면 중국군이 참전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 이 한국전쟁 때만 이러한 기준이 됐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전이죠.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에서도 명나라 군대가 참전을, 그러니까 실제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된 그 기준선이 같았다고 합니다. 대동강, 이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국군이 참전을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다시 또 유엔군과 국군이 밀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12월 19일에 그 유명한 흥남 철수작전이 열리게 됐고요. 이 흥남 철수작전에 대해서는 이제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전반부에 나오죠. 이 당시에 흥남 철수작전을 했던 그 미군 측의 배는 지금도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쪽이든가요? 그쪽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군함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자, 이렇게 계속 밀리다가 해가 바뀌어서 1951년 1월 4일에 서울을 또 포기하고 또 밀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일사후퇴라고 부르는 것이 이때였던 것이죠. 자,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이
그해 9월 15일에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바뀌고 나서 그대로 파죽지세로 다시 북쪽으로 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것이 남쪽으로 다시 이렇게 밀려서 서울까지 포기하게 된 게 1월 4일. 자, 그러면 약 7개월, 약 한 7개월 동안에 남쪽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북쪽 압록강 인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밀려서 서울에서 다시 또 밑으로 밀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전선이 교착이 돼서 크게 이제 북쪽으로 진격도 못하고 크게 남쪽으로 후퇴도 하지 않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선이 이렇게 교착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 1951년 한 1월 이때부터 시작해서 1953년 7월까지 그러니까 약 한 7개월 정도는 정말 이렇게 밀렸다가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이런 일이 반복이 됐지만 그때부터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까지 또 약 어떻게 되냐 2년 6개월 정도는 전선이 교착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전쟁은 초창기에 7개월이 지난 이후에 나머지 한 2년 6개월가량은 전선이 교착돼서 아주 어찌 보자면 아주 소모적으로 죽고 죽이는 일만 있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전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51년 7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기간만 한 2년을 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의 협상을 통해서 결국 정전협정이 체결이 됐는데요.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체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일방으로 하고 즉 북한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이 두 사람을 일방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이 각각 이름을 쓰고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이 미군 대장 클라크 이 사람이 이름을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유엔군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상의 미군 이렇게 이제 그 정전협정이 체결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1953년 7월 27일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실은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것이 한미 상호 그 방위조약, 우리가 한미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이 53년 10월 1일에 체결이 됐고 11월 18일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동시에 51년 9월 8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체결이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 중에 하나인 일본과 다른 연합국들이 함께 이제 이 전쟁을 끝내는 강화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현재의 그 미일 동맹입니다. 실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오전에 체결했고 오후에 미일 동맹이 미일 상호 안보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죠. 자, 바로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현재 동북아 국제 정치 질서가 사실상 이렇게 그 정해진 것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 체결 이후엔 제네바 회담을 통해서 정전협정문에 보면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한국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제네바에서 회담이 54년도 4월에 열리게 됩니다. 남북한을 포함해서 19개국인데 일단 그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가 16개국이 있었고요. 남한과 북한이 있고 그다음 중국. 그래서 19개국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결국 한국의 통일 방안 합의엔 실패를 하게 되고요.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전협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글 파일을 함께 여러분과 공유를 할 테니 이걸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이 말미에 보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누구누구가 이렇게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야기할 때 어찌 보면 출발점이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정전협정 그리고 이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분단 체제가 완전히 공고화되죠. 그럼 분단 체제 하에서 한국 사회 특징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자면 일단 남북한의 그 대립, 적대적인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항상 상설적인 변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만 이후에 보면은 변화가 생기죠. 교류, 협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교류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 또 남북 이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천안함이 있었고 그다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고요. 등등으로 다시 또 이런 대립이 또 여전히 존재를 하는데 지금은 어찌 보자면 남북 대결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 전제인데 여전히 교류협력 패러다임이라는 것도 뒤늦게 이것이 등장했는데 현재까지도 남북 대결이 기본이 있긴 하지만 교류협력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이런 상태로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하는 면에서 반공, 친미, 국가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한국 사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게 됐죠. 즉 지금도 사실은 남북 협력을 주장했을 때 당신은 종북 주사파 아니야? 뭐 이런 공격이 나오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장관 청문회에서도 주사파 아니냐? 뭐 이런 주사파하다가 바뀌었냐? 이런 얘기가 또 다른 국회의원 입에서 질문으로 나올 정도로 이런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이렇게 굳건하게 반공, 친미, 국가주의 이런 것이 자리를 잡게 됐는데 다만 이 19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한국 사회가 민주화로 이행이 되면서 이런 분단 이데올로기는 부분적으로 이완이 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념적으로 당신 뭐 종북 주사파냐 뭐 이런 식의 공격이라면 또 그 철진한 이념 논쟁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렇게 됐죠. 그리고 친미라고 하는 것도 한미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니까 친미를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 어떤 면에서는 갈등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한미 동맹 하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인상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러한 부분들은 민주화 이행을 통해서 과거의 분단 이데올로기가 상당 부분 좀 이완되기 시작을 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우리가 편입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조차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편입이 됐다는 것이 그러면 미국이 하자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국익이 있는데 우리의 국익이 100% 미국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군사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 중국이죠.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국제 질서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이런 일본과의 갈등을 접어두고 여기 협력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맞다 틀렸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 문제 때문에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린 또 반대를 하거나 협의를 해서 바꾸고자 노력을 하거나 이렇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결국 중국이 이 G2 국가로 부상한 이 변화된 현실과 역사적 갈등부터 시작해서 한일 간에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편입이 됐지만 우리의 독자성, 즉 독자적인 국제정치 공간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동기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분단 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 거대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형성하게 됐다. 예를 들면 말이죠. 제가 해외 학술 회의가 있어서 이 대만에 간 적이 있었는데
대만의 그 대만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물론 영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띄엄띄엄 알아들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다 제가 알아들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요지는 대만은 언제든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무력으로 대만을 침략하고자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만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과 중국의 역사의 전문가가 제가 이제 그쪽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중국이 그러울까? 그건 대만 사람들의 좀 트라우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전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북한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구나. 즉 북한은 미국이 정말로 자기들을 공격을 해서 북한이란 나라를 없애려고 한다. 정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근본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북한이 뭔가에 도발을 한다거나 뭐 굳이 미국을 일부러 먼저 건드리지 않는 한 굳이 미국이 굳이 북한을 공격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누구의 이야기가 맞다 틀렸다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근저에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어떤 상태인가를 보면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으로 전쟁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상태인데 이 전쟁의 당사자 문제는 아까 정전협정 이야기할 때 설명을 했죠. 북한, 중국과 그리고 미국. 그런데 중국에 대한 문제 제기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참전한 거 맞아?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중국의 공식적인 군대는 인민해방군입니다. People's Liberation Army. 그래서 영어로 중국의 공식적인 국가의 군대를 PLA라고 하는데요. 이때 참전했던 중국의 그 군대 명칭은 중국 인민지원군, 즉 자원한 북한, 즉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일부러 자원을 해서 만든 군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명칭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네들도 공식적인 국가의 군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학자 중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것은 이 정전협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걸 바꿔야 되니까 정지 상태에서 전쟁이 끝났다 이것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런 정전협정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문제도 있죠.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도 있지만 기타 주변국들과의 문제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현재 정전협정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이런 거겠죠. 그럼 도대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 과정이. 일반적으로 전쟁이 끝나게 될 때는 먼저 물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전선언이라고 하죠. 이 종전선언 결국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인데요.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국제법적 절차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패가 완전히 판가름이 나고 나서 야 이제는 전쟁 끝났어. 우리 더 이상 너네 공격 안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너네 남은 너희들의 목숨은 우리가 살려줄 테니 더 이상 너희들도 저항하지 마. 좀 이런 의미이죠. 대부분의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뚜렷해지게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책 선언을
하면서부터 이제 전후 처리 과정을 시작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다만 이 종전선언은 그래서 전후 처리 과정 시작할 때 하든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전후 처리 과정이 다 끝날 때쯤 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게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승자가 하기 나름이죠. 이런 사례를 보자면 제2차 걸프전, 이라크 전쟁,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던 그 전쟁이죠. 이 제2차 걸프전을 보면 2003년 3월 20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와서 2011년 12월 15일에 와서야 오바마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전쟁을 시작했던 아들 부시 대통령도 전쟁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전쟁 끝났다. 더 이상 이라크군은 우리에게 덤비지 못한다. 이런 선언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전쟁이 정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인 종전선언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선언으로선 분명히 했지만 그런데 더 문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미군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승자가 하는 선언이다 보니까 종전선언 이후에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어떤 매뉴얼 같은 혹은 로드맵 같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전쟁 끝났다 종전선언을 함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부터 뭐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이미 협상이 시작됐으면 협상이 끝날 시점에 이제 끝났다 이런 선언을 한다는 이런 의미죠. 그럼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은 언제 있었는지를 보면 종전선언을 한 적은 없죠. 그러나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혹은 하겠다 이런 용의를 표명한 때가 미국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말에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대한 용의가 있다 이런 표명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이런 표명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같은 2007년도인데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14선언을 발표했죠. 공동선언으로. 여기에 3자 혹은 4자 간의 종전선언을 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3자 혹은 4자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서 깜짝 놀라서 이게 진짜 무슨 뜻이야 막 이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북의 정상이 모여서 공동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3자 혹은 4자의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한, 북한 이 두 지도자는 다 포함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누가 봐도 미국이 있죠. 북한도 원하고요. 그럼 남한, 북한, 미국 이렇게 3자만 해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중국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중국만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그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다만 혹은 4자 그러니까 중국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은 됐는데 굳이 3자 혹은 4자라는 것에 북한도 합의한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즉 북한 입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었나? 뭐 이게 참 궁금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공동선언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나 지금은 두 분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그 진위를 아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지금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진이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미국이 이라크 제2차 걸프전이라고 부르는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바그다드를 이렇게 포격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라크 전쟁의 종결 과정을 본 건데요. 자,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이 미군이 당시 이라크 대통령이었던 후세인을 도피했던 후세인을 쿠르드족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 숨었는지 찾아가지고 작전 끝에 후세인을 체포하는 이 장면이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장면은 여전히 미국에 저항하고 있는 이라크 반군 세력이 미국 기자를 잡아서 처형하는 장면인데 참수를 했죠. 근데 참수 직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아래쪽이 현재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찾아서 격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지금 종전 선언 뭐 이제 그 여기까지는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국제법적으로 전쟁을 끝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이제 국가와 국가가 무엇인가를 약속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것, 이 형태가 이제 그 조약, 협정,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전쟁을 하고 나면은 대개 강화조약 혹은 평화조약, 평화협정 이런 거를 맺게 됩니다. 뭐 표현은 다 좀 다르게 하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다 이제 peace treaty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협정이라고 말을 쓰더라도 treaty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일종의 그 법적인 조약 같은 개념이 되고요. 똑같이 협정이라고 할 때 이제 그 뭐 agreement 뭐 이런 영어를 협정이라고 만약 번역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영어로 얘기했을 때 peace treaty에 대한 번역이라면 이것은 다 전후 처리 문제를 포함한 국제법적인 행위로서의 평화협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전쟁 및 전쟁 상태를 종결시켜 최종적으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전국 간의 조약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최종적으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얘기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를 보면 전쟁을 했으면은 일단 첫 번째 영토 문제가 막 달라졌겠죠. 즉 승전국과 있고 패전국이 있을 때 패전국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니까 영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하나가 있죠. 그다음에 패전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패전국이거나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패전을 했던 경우에 그 돈으로 배상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보자면 대표적인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 평화협정의 사례를 보자면 먼저 그 베르사유 조약인데요.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을 그 끝마친 이 조약이죠.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독일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맞서 싸운 다른 이제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나왔던 것은 영토와 배상금 얘기였습니다. 독일은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국가이면서 패전국이기 때문에 전쟁 도중에 확보했던 영토를 뺏기는 것은 당연했고 기존의 독일 영토조차도 일부 할양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찍어서 해결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엄청난 그 초인플레이션이 왔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믿기 힘든 에피소드로 있는 것이 지폐를 찍어내는 이 윤정기 속도가 지폐 가격이 떨어지는, 즉 가격이 올라가는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한쪽 면만 지폐를 인쇄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가장 그 민주주의의 모델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결국 무너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가 그 권력을 장악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이 평화조약, 평화협정에 해당되는 것이 태평양 전쟁, 즉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일본의 책임을 물었던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요. 일본을 포함해서 그 연합국가제에서 49개국이 이 조약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은 군대를 두지 못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건 공격을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공격적 행위를 무력으로 남을 공격하는 행위를 못하게 이제 헌법에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본은 군대를 가지지 못합니다. 현재 일본에 있는 것은 군대가 아니고 자위대입니다. 다른 그 국가들이 일본을 침략하거나 공격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방위를 하는 이 기능만 갖고 있는 자위대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일본에게 강요됐던 것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이고요. 물론 지금 일본은 이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죠. 주변국의 상황에 원래는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특별한 경우엔 개입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해외 파병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협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군대의 기능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사실은 우리하고 직접 관계된 문제가 독도 문제죠. 영토에 관련해서 일본은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과거 영토에 대한 것도 쭉 이제 그 연합국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 독도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뭐 울릉도, 거제도 이런 섬 이름은 나왔는데 독도가 명확하게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우리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독도 문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그 평화협정 사례였고요. 세 번째로 또 대표적인 평화협정 사례 중에 하나가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 그러니까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했던 이 전쟁을 끝내는 파리 평화협정이 있죠. 키신저와 미국의 당시 국무장관 키신저와 당시 베트남을 대표해서는 레둑토 이 두 분이 나와서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은 철수를 했죠.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전쟁이 아니라 내전이었습니다. 내전. 베트남이라고 하는 같은 나라 안에서의 내전으로 이것이 성격이 바뀌게 됐고, 결국은 북베트남을 이 승리를 하면서 베트남 통일이 1975년에 이루어졌죠. 이 키신저와 레둑토는 파리 평화협정을 맺은 이 공로로 인해서 사실은 둘 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됐는데, 레둑토는 이 당시에 이제 수상을 거부했었습니다. 자, 이런 평화협정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한국도 이러한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사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이 한국에 있어서 이 한국 전쟁에 대한 평화협정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전 협정문으로 인해서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했는데요. 자, 그럼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로 돌리더라도 일단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평화를 정착해 나갈까? 이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교류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뭐 이거는 사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류협력이나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면 저절로 평화가 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즉 필요 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이죠. 다만 이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경제, 사회, 문화 교류협력을 지칭하죠. 남북 간의 이 경제적인 교류협력 분야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개성공단, 개성관광,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이 있었죠. 물론 지금은 다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사회단체의 교류협력도 있었죠. 민화협이라고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교류협력, 그다음 작가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이런 교류협력이 있었고요. 체육 차원에서의 교류협력도 있었죠. 축구에서 단일팀을 만든 경우가 있었죠. 청소년 대회에서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 단일팀으로 해서 8강까지 갔었던 것 같고요. 탁구에서도 단일팀이 있었죠. 현정화 선수가 대표 선수로 활약할 때 지금 감독이죠. 그때 이제 북한의 리분이 이 선수와 이제 같이 짝을 이루어서 단일팀을 이룬 적이 있었고요. 가장 최근 사례로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이제 단일팀을 이뤘던 사례가 있죠. 그런가 하면 단일팀까지는 아니지만 올림픽을 할 때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시도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이 쭉 있었는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자면은 재난 대비 협력이 지금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홍수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예컨대 지난번 여름에도 그랬죠.
그 북한에서 환광댐을 방류한 거 아니냐 먼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임진강의 수위가 올라가고 이런 일이 있었죠. 홍수에 대비하는 것 역시 강은 이 휴전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몇 년도였나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강원도 쪽에 그 화재가 났을 때 산 역시 산에 화재가 났을 때 휴전선이 그어져 있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 협력이 좀 필요할 거고요. 또 지원 차원에서는 뭐 식량 지원, 의약품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고 당연히 방역에 대한 협력 이런 것이 필요하죠. 이 모든 것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평화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까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오히려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돌파구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사진은 우리 이제 임진강이 북한에서부터 남한까지 연결된 걸 보여주고요. 왼쪽 아래쪽은 고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이 산불은 계속 설악산에서 금강산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어떻게 상호 간의 이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사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류협력 분야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뭘까? 사실은 이제까지는 늘 오히려 순서를 뒤로 밀어놨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게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이 정치 군사적 차원의 협력입니다. 북한에서 이제까지 사회문화교류 협력에 대해서 뭐 때로는 적극적이고 때로는 좀 소극적이고 하긴 했습니다만 정치 군사적 차원에서는 과거에 보면 북한이 항상 이걸 1순위로 내걸었던 영역이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허구한 날 모여서 말싸움만 하다 끝날 이것을 우려해서 비교적 논쟁이 덜한 사회문화적 차원의 혹은 경제 이런 교류협력을 먼저 이야기를 했었는데 군사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 당국의 회담을 제도화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혹은 우발적이 아니라 이 산하부대 차원에서 좀 의도적으로 충돌이 만약 벌어졌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재발 방지를 해야 되죠. 사실은 군사협력을 한다고 해서 100% 군사적 충돌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어쨌든 한 번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수습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걸 재발하고 좀 덜 충돌하고 왜냐하면 이게 오해에 의한 충돌의 경우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협력 분야가 있고 그다음 정치협력 분야가 있죠. 정치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이든 군사 분야의 협력이든 제반 영역에서의 협력을 결국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것은 정치적 분야에서의 협력이죠. 예컨대 이제 이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뭘 이렇게 하기로 했다. 사실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도 디테일한 차원에서 지켜지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다만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하나의 규범으로 발전시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치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급 단위의 정치 단위 회의를 제도화하고 정례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정례적인 정상회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상 간의 한라인 같은 게 필요할 거고 정례적인 총리 장관급 회담, 총리급 회담, 장관급 회담 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건데 정치 군사적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문제보다도 일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남이나 북이나 쌍방 간의 이익이 될 수 있다기보다는 쌍방 간의 피해, 손실만 클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치적 협력, 군사적 협력이 보다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군사적 충돌에 대한 이제 사진인데 왼쪽 위가 제2차 연평해전이라고 할 때 한국의 군함이 북한 쪽 군함을 이제 쫓아가는 이런 장면 사진이고요. 왼쪽 아래 사진이 바로 연평도 포격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항상 서해가 이렇게 말썽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파란색으로 그어져 있는 게 북방 한계선 NLL이죠. 이것은 한국 전쟁이 정전이 되면서 정전 상태가 되면서 당시의 전선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육지에서는 뚜렷하죠. 휴전선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바다는 좀 애매한 게 있죠. 바다에서 확실한 거는 섬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이건 뚜렷한데 그래서 이제 그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는 걸 당시에는 이렇게 위에 있는 파란 선으로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 섬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장악하고 있었던 섬들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고 다시 자기들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빨간색입니다. 섬들은 당연히 이제 그 자기들 영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닌데 섬을 거의 포위하다시피 하고 자기들이 바다를 더 넓혀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이 서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2차 정상회담이었던 14선언에서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라고 한 논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것이 다 쭉 더 진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는 어쨌든 이런 군사적 충돌 같은 것이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군사적 정책 협력은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면 또 바로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남쪽의 통일 방안과 북쪽의 통일 방안에 대한 것을 한번 지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해 놓은 것은 국가연합제 방안입니다. 이 국가연합제 방안이 처음 제안이 된 것은 육공화국 초창기였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89년 9월 11일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안을 했고요. 이어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죠. 1994년 8월 15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8.15 경축사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이걸 줄여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제안했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이것이 계속 계승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단계가 화해 협력 단계고요. 2단계가 남북 연합 단계이고 3단계에 가서 통일 국가를 완성하자. 즉 화해 협력을 하면서 교류 협력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완전한 통일 전 상태로 남북 연합, 국가 연합을 좀 해보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통일 국가를 완성해 보자 이런 제안인데요. 여기에서 국가 연합에 해당되는 것이 2단계죠. 바로 남북 연합 단계인데 그럼 이 남북 연합이 뭐냐? 사실 국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이미 있는 제도들이죠. 국가 연합으로서 국가 인정을 받는 데도 있고 국가 연합을 선언했지만 워낙 각 국가들끼리의 결합도가 너무 느슨해서 하나의 국가를 대접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국가 연합으로 출발했다가 향후에 연방제로 발전한 나라들도 있는데요. 마지막 이렇게 국가 연합에서 연방제로 발전한 나라가 스위스 같은 게 대표적 사례가 되고요. 국가 연합이지만 한 국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게 소련 붕괴 이후에 만들어졌던 그 독립국가 연합이죠. 사실은 독립국가 연합은 그 소속의 다 각 개별 국가들로 이렇게 인정이 되지 독립국가 연합을 하나의 국가 단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개별 국가들이 소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위로 또 취급이 되기도 하는 것이 유럽연합 같은 케이스가 있죠. 물론 유럽연합은 하나의 국가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유럽 국가들의 통합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유럽연합의 특이한 것은 개별 국가들이 정치적 주권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죠. 선거는 다 자기네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 자기네 나라에서 뽑죠. 그런데 경제적 제도는 굉장히 많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첫 번째 화폐를 같은 거 쓰죠. 유로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럽연합 통틀어서 중앙은행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유럽중앙은행 ECB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유럽연합 전체를 아우르는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연합 의회에 대한 선거를 또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여러 그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도들인데 바로 우리가 2단계에서 이런 국가연합을 제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연합 단계를 보자면 남북 간의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남북 간 합의에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체계화하고 남북 연합의 기구를 창설 운영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기구를 보자면 예를 들면 남북 정상이 정례적으로 만난 남북 정상회의 이게 하나의 기구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건 아마 남북 연합의 최고 기구가 되겠죠. 이렇다면 그다음에 남북의 강요회의 그 장관급들이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하는 이 장관 강요회의가 있고요. 그다음 남북 평의회 이건 의회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공동 사무처 이건 뭐 그 어쨌든 이제 그 행정부의 실무 집행기관이 필요할 테니까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공동사무처는 정상회의, 강요회의, 평의회 이런 것들을 집행기관이 공동의 집행기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사실은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2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북한 간의 통일 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쌍방이 함께 모색하기로 한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북한의 통일 방안이 뭐길래 비슷하다고 그러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연방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최초가 1960년에 남북 연방제를 제안했고 73년에는 고려 연방공화국이라고 했고 80년에 더 발전해서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1국가 2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에 있는 정부가 있는데 다 이건 지역 정부고요. 연방 정부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 국가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국호도 나라 이름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하고 이 중앙기구로 남북엔 다 각각 정부가 있는데 중앙에 둘 기구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이런 걸 구성하고 하자. 뭐 이제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연방제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미국이 연방제 국가죠. 미국처럼 중앙정부가 있고 각 주정부가 있는데 그런 거 비슷한 제안을 한 셈이죠.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이 이러한 그 연방제에 대한 제안을 수준을 좀 낮춥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데요. 1991년에 와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을 제안합니다. 자, 여기에선 남북 지역 정부의 제도와 권한을 훨씬 더 강력하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연방제를 생각하면 미국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외교권은 연방 정부가 갖고 있죠. 그리고 이 군대도 연방군이 있죠. 물론 주정부도 외교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가를 대표해서는 연방 정부가 하죠. 그리고 주정부도 주방위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해외에 무슨 뭐 그 나가서 전쟁을 하거나 할 때는 주방군이 방위군이 아니라 연방의 군대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 정부, 연방 정부가 외교권을 갖고 있고 군사권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낮추게 되면 그 외교권이라든가 국방권 같은 것을 지역 정부로 자꾸 이제 이 지역 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주자는 게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가 연합과 거의 대동소이해지기죠. 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 6.15 선언 2항에서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쪽 방향으로 이제 그 통일을 모색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자, 그러면 북한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1991년이라고 하는 때는 사실은 탈냉전이 시작이 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씩 붕괴가 됐고 91년 같으면 사실 그 러시아하고도 조러 우호 조약이 이제 만료가 됐던가 그 만료는 그 이후에 됐나 보네. 근데 다만 이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이었던 소련이 붕괴가 될 때죠. 91년도가 중국만이 이제 그 동맹국으로 있었던 그리고 우방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사실 남쪽에 의해서 흡수 통일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쌍방간에 무력 통일이나 흡수 통일을 배제한다. 그리고 즉 흡수 통일이라는 얘기는 바로 남쪽에 의해서 북한이 흡수가 될까 봐 이걸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상과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실현하자. 그러니까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안하면서 자신들의 자율적인 제도와 그 사상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되는 속에서의 통일 이것을 좀 지향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검토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 간에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를 종식시킴으로써 법적, 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 간에 라고 했고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가 종식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법적, 제도적, 실질적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점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전협정의 당사국은 현실적으로는 4개국으로 봐야 되겠죠. 남북한과 미국, 중국. 자, 그러면 평화협정도 그렇다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남북한과 미국, 중국. 물론 일본이나 러시아는 뭐 평화협정의 정전협정의 당사자 혹은 평화협정에도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함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어쨌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강대국들은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평화를 깨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는 강대국 숫자를 줄여야죠. 늘어나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일단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기왕이면 그 먼저 있는 게 좋겠죠. 종전선언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 이제 우리 평화협정 법적인 문제로 나가자. 자, 그러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다면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 내용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침략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필요하죠. 이런 내용에 대한 합의는 계속 사실 있어 왔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그 2005년에 9.19 그 육자회담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한, 북한 이렇게 6개국이 모여서 했던 육자회담에 6개국의 공동 성명이 있었습니다. 그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해서 그것을 9.19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미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 그 북한은 뭐 핵 개발 이거 포기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평화협정에 있어서는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항구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평화협정은 현실의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에선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함께 진행되는 과정이고 사실 그 평화 구축의 결론이 통일일 수도 있고 통일이 아니라 친한 이웃나라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왕이면 통일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이런 이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는 기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통일 사례를 예를 들면 독일이 베를린 장벽 붕괴는 1989년 11월에 있었는데요. 독일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지 않았죠. 독일의 통일은 그리고 이제 그 독일 통일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독이 동독을 힘으로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독일 통일이 가능했었던 것은 동독의 민주화 시위를 통해서 당시 동독의 공산당 정부가 붕괴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거기서 새롭게 또 의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새롭게 구성된 동독의 의회에서 동서독 통일을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독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습니다. 즉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다고 해서 바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가 독일 사례처럼 그럼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걸 기다리면 되나? 그런데 독일의 사례를 보면 서독이 동독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군사적 압박을 했다거나 이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서독에서는 빌리 브란트가 총리를 하던 시절에 동방정책이라고 해서 동서독 간의 그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이 서독의 경우도 정권이 계속 바뀌었죠. 소위 여야 간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류 협력 정책은 그 기조는 뭐 디테일한 부분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큰 기조 두 독일이 서로 교류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로 안내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큰 기조는 정권 교체가 일어났어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됐고 최종적으로 독일이 통일되는 그 당시에 독일의 정권은 좌파에 해당되는 3인당이 아니었고요. 기민당 정부였죠. 헬무트 콜. 이렇게 본다면 우리도 여기에서 좀 시사점을 얻을 게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평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자꾸 이제 그 남북한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럼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이 무조건 갈등을 회피하고 혹은 쌍방 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서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고 그런 것이어야 할까요?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계속 독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서독의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서독 총리실의 비서로 동독의 간첩이 들어왔었던 것까지 밝혀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 간첩이라고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처벌했죠. 서독에서는. 그러나 그러면서 동독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뭐 이런 것이 있었죠. 당연히. 그러면서 좀 불편한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큰 틀, 교류 협력이라고 한 큰 틀은 유지하되 그때그때 일어나는 갈등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은 극복을 해야죠. 극복은 서로 간에 없었던 일처럼 그냥 내가 말 안 하고 말지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 서로 규명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 이런 갈등의 재발을 방지할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려는 과정 우리가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갈등을 재발 방지하는 과정에서 특히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차이도 있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문화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을 욕하는 것 이것은 언론의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됩니다. 누구나 욕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 대통령이 내가 싫으면 심하게 욕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잘 알다시피 소위 북한이 자기들의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지도자를 남이 욕하는 것 아주 큰일 나는 일이죠.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를 모독한 것으로 그렇게 북한은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옳으냐 틀리냐를 객관적인 제3자가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당사자로서 만나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굳이 그것을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우리가 굳이 뭐라고 비판을 해서 당신네들은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체제야 라고 이렇게 하려는 건 갈등을 일부러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반면에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즉 저쪽은 내가 이러면 싫어하지, 혹은 그 싫어하는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북한 같으면은 남쪽은 완전히 다 그 미제 뭐 식민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정말 그렇게까지 상황을 잘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일부러 갈등을 유발하면 안 되겠지만 쌍방간의 오해나 잘 무지에 의해서 나오는 갈등, 이건 잘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각각의 남쪽의 이익과 북쪽의 이익이 또 100%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쌍방간에 내 이익을 더 추구하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도 있죠. 갈등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마다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의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화,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국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갈등을 극복하는 어떤 공동의 규범을 만들고 이것을 준수하는 이런 노력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평화 구축 과정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강대국들의 협조가 한반도 평화의 필요 조건일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이 합의해서 남한과 북한 통일에 이렇게 해서 통일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남과 북이 평화를 지향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은 자신들의 국익에 이것이 침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방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따라서 강대국들의 협조가 한반도 평화 구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존중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 확대하면은 일본과 러시아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이게 되죠. 평화 구축과 안보에 대한 얘기가 되죠. 북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핵무기는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자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미국이 핵으로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한다. 이게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북한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핵은 그럼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구나. 그래, 북한하고 미국이 알아서 해라.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자, 남한에 분명히 주한미군이 있죠. 아무리 북한이 ICBM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북미 간의 갈등이 군사적 갈등으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것은 정말로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죠. 그런데 남쪽과는 실제로 우발적이 됐든 그 계획적이었든 군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죠. 자,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만일 미국이 몇 차례 검토해봤던 것처럼 북한의 일부 지역에 대한 서지컬 어택, 외과 수술적 타격이라고 하는데요. 전면전이 아니라 만약 미국이 이렇게 북한에 대한 타격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반격을 북한도 미국 본토를 노리는 걸 하기 어렵다면 남쪽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남쪽의 주한미군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함께 공격을 받는 것이 되죠. 자, 그래서 결국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생각을 해봅시다. 북한의 핵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그럼 우리는 항상 북한과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이래야 될까요? 항상 북한과 우리는 협력을 모든 것을 끊고 지금이 사실 거의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야 될까요? 사실은 이 국제적으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치와 경제의 분리, 그다음에 군사와 경제의 분리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사람과 사람이 살아나가는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와 국가가 또 살아나가는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안보, 자신들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사실 또 군사적인 힘에 있어서 북한에 그렇게 뒤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객관적 데이터로 우린 결코 뒤지지 않죠. 사실은. 우리 군사력은 세계 탑10 안에 드는 군사력인데요. 자, 그렇다면 안보 당연히 중요하지만 핵을 갖고 있으면서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로 북한이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우려감으로 핵을 가지고 있다면 안보의 우려를 우리가 해소해 주면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그 북한이든 미국이든 중재 내지는 설득 뭐 이러면서 우리가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즉 핵을 가진 북한과 일단은 공존을 하지만 자, 공존하면서 이 핵을 갖고 있다는 상황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평화 구축과 안보의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과 미국 간에 먼저 그 잠정적인 협정을 맺죠. 서로 이제 서로 침략하지 않을게라든가 혹은 핵 문제 이렇게 이제 해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자라든가 이런 식의 잠정적인 협정을 맺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해서 평화 협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확대하면 사자 간 종전 선언을 한 이 사자가 먼저 모여서 추가적으로 종전 선언 이후에 잠정 협정을 맺고 잠정 협정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일이 진전이 되는 거에 따라서 본격적인 정식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요. 평화 협정을 체결한 다음엔 또 이 평화 협정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선 부속 협정들이 필요해지죠. 이런 식의 단계적 접근이 평화 구축과 안보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자, 우린 이제 안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국가 안보라고 하는 틀을 더 벗어나서 넘어서 인간 안보 차원까지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교류 협력을 이야기할 때 인도주의적 지원 이야기도 했죠. 그다음 재난 방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도주의적 지원에서는 식량 지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빈곤 문제가 식량 부족의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유엔 그 개발 계획에서 이야기했던 인간 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남북한 간에도 대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 안보에서 아주 포괄적인 인간 안보를 지향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정말로 평화가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군사 정치 중요하죠. 그런데 사회문화 경제사회문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한이든 북한이든 인간 안보 차원에서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그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 보존을 위한 협력을 하고 이런 아주 총체적인 인간 안보라고 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안보 개념을 더 국가 안보에서 더 그 격상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는 이러한 그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평화에 대한 문제와 안보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보론으로서 갈등의 평화 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갈등을 아주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갈등은 흔히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로 평화를 나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극적 평화는 개별적 폭력이 없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말하자면 이것을 좀 국제정치 현실로 가지고 오면 소위 국가안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진행되는 국제정치 이것은 이제 전쟁을 방지하거나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이런 것일 텐데요. 이것이 이제 갈등이 얘기한 소극적 평화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은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자, 구조적 표현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 안보 차원의 평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인간 안보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유엔 개발 계획에서는 이걸 아예 8가지로 제안한 게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아 질병 8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제적 안보, 식량 안보, 보건 안보, 환경 안보, 개인적 안보, 공동체 안보, 정치적 안보, 사이버 안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과정에서의 평화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과정으로서의 평화라는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과정에서 흔히들 경제, 사회문화, 교류협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연히 그것은 필요 조건으로 있다. 그런데 정치적 협력, 군사적 협력을 빠져서는 안 된다. 왜? 한반도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정치, 군사적 협력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끝으로 정말 항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자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평화협정을 만드는 단계 자체도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해서 이 과정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또 연동이 가능하다면 뭐 하루아침에 뭐 몇 달 만에 이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정으로서의 평화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간 이 과정 자체가 또 평화가 보존되는 이런 것으로 기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한국전쟁의 종식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가 한반도 평화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그리고 끝으로 통일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것일까? 정답이 꼭 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이 3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 이 따분하고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